68년에 말하자면 청와대 습격 사건이 있은 바로 그 2년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김일성을 상대로 평화적 체제 경쟁을 하자라고 공식을 선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얻어맞고도 그만큼 박정희 대통령이 유연한 분이고 그 다음에 그때의 대전략은 체제 경쟁을 하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일단 전쟁을 막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평화의 시기 같으면은 건설이 될 수 있으니까 평화의 시간을 벌겠다는 거죠. 박 대통령의 전략은. 근데 그때 웬간 북쪽에서 4대 군사 노선을 끝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우리 인민은 총을 다 들고 있고 총 쏠 수 있다. 전군 간부가 다 됐다. 그렇게 선언할 때거든요. 4대 군사 노선. 그러니까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른바 3대 혁명 전략. 그러니까 북한을 혁명 기지화하고 남한 내 통일전을 펴서하고 국제적인 지원 역량. 이 3대 지원 역량, 혁명 지원 역량 확보 이것도 들고 그때니까 대통령께서는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한쪽에서는 또 국제정세는 변하고 니슨 닥터린이 나오고 월남전에는 끝날 것 같고 그런 그 복잡한 시절 그런 시절이죠.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 그 8.25 선언을 내놓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70년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노선이 선건설 후통일 이 노선이 쭉 70년대 기간에 그러니까 60년대에 걸쳐서 북한이 전력을 다해서 군사 제1노선으로 가가지고 1970년 무렵 되면은 북한의 군사력이 피크에 달하는 거죠. 그렇죠. 피크에 달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뭘 이렇게 좀 이렇게 보고 싶은 충동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일종의 박정희 대통령이 평화 공존 선언을 함으로써 이거 약간 뇌관을 조금 이게 디퓨즈하는 그래서 1970년에 그게 8.25 선언이 나오고 71년에 적십자 회담 가고 그다음에 7.4 공동선언 나가고 그다음에 유신체제로 6.3 선언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쭉 일관성이 있어가지고 박정희의 70년대 대전략이 북한에 대한 대전략 성공한 거네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선건설 후통일이라는 이 노선이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평화를 벌였다는 거지. 나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니 민주주의는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느냐. 이건 경제적 성장 없으니 민주주의 성장 못한다. 그렇죠.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민주주의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경제적인 성장이 되고 나서야 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솔직한 얘기면 70년대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북쪽을 추월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만들었던 거죠. 자, 요 1.1 사태, 그 다음에 1970년 8월 15일의 대북 평화 공존, 평화 경쟁이지, 평화 경쟁선언, 그 다음에 71년에부터 시작된 남북 적십자 회담, 그 다음에 72년에 7.4 공동성명 이렇게 나가는데 특히 7.4 공동성명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가 7.4 공동성명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다음 해가 아니죠. 바로 3개월 후에 10월 17일, 1972년 10월 17일 유신 선포를 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분위기 조성 또는 명분 쌓기다. 그렇게 했고 그 과정에서 7.4 공동성명이 나왔는데 7.4 공동성명 내용은 그 내용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완전히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을 그냥 수용하는 것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남북 관계에 그림도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때 저희들 분석관들은 이 자주라는 말,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 나는 이때 요때가 참 묘한 시기인데 6월 하순에 나는 매년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보기 위해서 기업을 방문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피지기 하려면은 우리 걸 모르면 안 되니까 남북 경제력 비교 그런 거 하느라고 이제 우리 기업을 보고했는데 6월 하순에 나도 우리 국장들과 같이 전국 순회하면서 우리 발전상을 보고 돌아왔어요. 6월 말에 돌아왔는데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부국장이 문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지금 뭐 있냐 했더니 대북 제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주평화 민족적 대단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읽고 다 나간 다음에 그리스 편실로 자주하고 평화 이걸 S자를 내가 이렇게 봤죠. 자주가 너무 낯설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 자주 이 사람은 미군 철수하면 평화가 온다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평화가 오면 미군 철수해도 된다.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 그랬더니 손을 내밀면서 평양 갔다 온 겁니다. 그래. 뭐 그러니까 뭐 나로서 얘기할 여지가 없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남북대화 사무국장을 할 때인데 일단 그 길로 임은동이 북한 국장실을 갔죠. 그리고 질서나무 공동성 발표됐는데 나는 이 문제는 여기에 이건 우리 헌법에도 어긋나는 거라죠. 여기에 민주주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유가 들어가야 되고. 자유가 들어가야 되고. 자유, 민주, 평화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이게 지금까지 남북관계에 무슨 합의를 할 때마다 족보를 7.4 공동성명으로 올려가지고. 근데 더구나 이게 이 문서가 합의되는 과정이 6월 21일부터 유rak 부장이 유언문을 만들어서 평양에 보내고 평양에서 수정해서 오거든요. 수정해서 온 내용을 보면 모양이 순서가 거의 비슷한 7.4 공동성명의 항목별로 이렇게 딱 만들어서 보내왔어요. 그 다음에 뭐 크게 변화가 없고 밑에 무슨 상사의 뜻을 받들어 하는 그것만 바꾸고 그대로 발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이런 데서 박정희 대통령이 양보할 사람이 아닌데 우선 박정희 대통령이 7.4 공동성명을 하는 것은 3개월 뒤로 잡혀 있었던 유신 선포를 하기 위한 명분삭기니까 일단 그거 성사시키는 게 문제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 합의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6.15 합의문이 나오잖아요. 그 합의문에서 제일 문제가 1항, 2항 다 문제지만은 1항이 우리 민족끼리 뭐 자주통일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한다. 그렇지. 우리 민족끼리 그래 민족 공조에 의한 자주통일 그 1항에 들어간 거예요. 그죠? 2항은 남쪽의 연합제와 북쪽의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한다. 이게 결국은 7.4 공동성명의 동생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어져가지고 이게 한 번 더 6.15 선언에 의해서 한 번 더 왜곡되면서 그 뒤에 남북 관계를 아주 이상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맨 처음에 이 장면이 잘못된 거예요. 더구나 나는 이때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때 먼저 저쪽에서 제 예언사 대상은 누군가 하니 장기영 씨거든요. 장기영 씨하고 카운터파트로 하겠다는 거죠. 저쪽 김명주하고 김일성 동생 김명주하고 장기영 부총리, 전 부총리지 그때 정치관인데. 그걸 이제 이우락 씨가 이걸 이후로 정보부장이 그러니까 정보부의 성격이 바꿔지는. 그게 또 이게 또 7.4 공동성명 하면서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죠? 정보부의 성격이 달라지는. 그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잘못이 여기서 출발했네. 그러니까 정보부가 간첩 잡고 뭐 북한 분석하고 하는 거지. 북한하고 대화를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후에 전두환 정권 쭉 이어가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게 정보부의 성격을 완전히 왜곡시켜가지고 말하면 미국으로 비교하면은 미국 국무부하고 CIA를 한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상하게 됐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건데 이게 참 역사 교훈이란 게 이런 것 같습니다. 7.4 공동성명은 그 자체로서 유신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서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보니까 남북관계의 본질에 중요한 왜곡이 생겼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또 그때 한 가지 절대로 유신을 설명하라고 그래요. 예. 민관식 문교부 장관이 전화가 왔어요. 문교부 장관 민관식 아니 장관이 어떻게 저한테 전화 주십니까? 그랬거든. 2, 3일 후에 대학 총장 학장회의가 있는데 유신에 대한 설명을 자네가 하기로 돼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난 지금 유신 뜻도 모르는데 원문도 나 읽지 못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왜 합니까? 그랬죠. 부장한테서 연락이 없었느냐 해서 없었다고 그랬죠. 알겠다고 끊어요. 조금 있으면 이우락 부장이 전화가 와서 자네가 하기로 돼 있다고 하게. 그래서 그때 비로소 우리 보장을 시켜서 그 유신 성명으로 가져오라고 그랬죠. 전부 남북 대화야 보니까.
그렇죠. 그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유신을 위해서 7.4 공동성명의 합의문안이 왜곡됨으로써 지금까지 이어지는 남북관계 왜곡이 거기서 시작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자 그러면 최종적인 역사적 평가는 그렇게 해서 선언한 유신 선포, 그리고 그 뒤에 7년 동안 계속된 유신 체제가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죠? 그 박 대통령의 높은 수준에서의 대전략을 평가한다면은, 그런데 유신을 한 이유가 남북 저 유신 선언문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네. 남북 대화를 해보니까 이게 국내 단합이 제일 중요하다. 국내 단합을 위해서는 유신 선포가 필요하고 이 미국식은 민주주의는 안 맞다. 말하자면 한국적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건데, 결국 유신을 한 가장 큰 목적은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공업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죠? 중화공업 체제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건 성공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거에 없으면 경제성장도 못하고 자주국방도 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도박을 한 건데, 그래. 박정희 대통령의 일생일대의 도박이 5.16이고 그 다음에 유신 아니겠습니까? 또 유신 그 선언문을 보면은 민족의 재단에 목숨을 바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딱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유신 체제 7년 동안 우리가 중화공업 건설하고 새마을 운동하고 중동 진출하고 의료보험 만들고, 그리고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은 4대강에다가 댐을 10개를 만들고 해가지고 대단했죠. 굉장한 70년대를 보낸 겁니다. 이 70년대는 유신 때문에 가능했고, 유신이 없었으면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특히 그때 그 수력 발전 발전소 문제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소양강 댐 만들지 않았어요. 그게 완성됐어요. 그게 완성됨으로써 전방에 그 우리 진지들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 준공식에 참석했었어요. 나도 하겠는데 끝나고서 대통령께서 앞서서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가시면서 전으로 그 경호관이 저는 뒤따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뒤따라서 따라갔더니 바로 지금 저 임진강 내려오는 금강산에서 내려오는 고군방이에요. 고군방에 와서 그때 누군가가 이제 대댐 실무자인데 장관인 분인데, 그분이 여기에 또 하나의 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날더러 물어요. 그래서 사실 금강산 댐이 있습니다. 금강산 댐은 철원에서 원산 가는 길, 안변으로 가는 길. 그걸 가기 위해서 그 금강산 그 발전소를 만들었다. 조선통 때. 그게 14,000km짜리예요. 그건 철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게 금강산 댐입니다. 근데 그때 조선 정독부에서도 여기 만들려고 했다가 여기 만들면 금강산이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안 했다고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했으면은 북쪽에 물이 찼을 텐데 지금 거꾸로 북한이 댐을 만들고 그 뒤에 엄청난 댐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수공작전을 할까 싶어가지고 그렇죠. 전두환 대통령 때 평화의 댐을 만들었는데, 그렇죠. 그걸 뭐 괜히 만들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것도 부족하다 해가지고 더 올렸다고. 그렇죠. 그게 김대중 시절이잖아요. 더 올렸다고. 그래요. 꼭 필요했던 평화의 댐인데, 그때 댐을 10개를 만들었습니다. 70년대. 그 수도권의 물 부족을 그때 해결하셨어요. 그때 댐 안 만들었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때. 지금 댐 그 뒤에는 하나도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70년대를 우리가 물론 정치적 자유라든지 언론 자유는 다소 제약되었지만은 어마어마한 국력의 조직화, 능률의 극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그때 만들었다. 그러려면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되니까 남북 대화를 통해 가지고 전원들이 장난 못 치도록 했다. 지나고 보니까 70년대는 박정희 대통령의 대전략이 먹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는 이 책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학자가 이론서로 쓴 것도 아니고 다 우리 강인덕 장관님이 그 리얼타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쓴 거니까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